저는 미국이 그 처한 가장 그 잔혹한 딜레마라고 보는데 물러설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이건 전쟁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그 미로에 갇힌 실험용 쥐 같은 거죠. 미국이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중동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수하고 오판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려원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협상이 또 진전되는 듯 했다가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은 과연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전쟁의 파장이 중동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국제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북한과 한반도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계지도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진단해 주실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고요. 미국과 정치 국제관계 측면에서 분석해 주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 전쟁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좀 이르게 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협상 중이라고 했다가 공격했다가 또 공격했다가 협상 중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의원님부터요. 지금 국면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요 아주 변화무쌍하고 반전의 연속인 어떤 상황이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7월 초에 분명히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 갔던 트럼프가 의회에 그 이란과의 전쟁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60일 전쟁 그 통보를 의회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한 19일 정도 공습이 계속 진행되다가 7월 말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폭격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말은 거의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격렬하고 말 그대로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던 이전 발언이 거의 다시 살아나던 네. 그런 급박한 분위기였는데 8월 1일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에서 이제 트럼프의 그 공격 의도를 완전히 이렇게 무력화하는 네. 이런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있고 나서 트럼프가 또 손쉽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공습이 취소됐거든요. 그것도 우방국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또 중부군 사령부 군 지휘하는 사령관한테 이걸 전달도 안 한 상태에서 트루스 쇼설로 그냥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전쟁을 더 이렇게 어떤 격렬하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휴전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회색지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의 그 전쟁에 대해 가지고 별다르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반드시 그냥 곧 협상이 타결될 거다, 아니다, 공습을 한다. 뭔가 이렇게 템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조차도 별로 나오지 않고 관망하는 듯한 네. 심하게 얘기하면 대드락이 걸린 거 아니냐. 완전히 이게 뭔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 어떤 중동에서의 트럼프가 주도권을 좀 상실한 듯한 네. 그러면서 스스로 밀려나는 듯한 양상도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과 이란 두 개 국가를 비교하면 이란은 굉장히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소위 12일 전쟁에 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두 번째 6개월 만에 침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 대련 없다. 작년 6월까지는 약속 대련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그 이스파한하고 핵시설을 공격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을 했지만 보복을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암살 당한 최고 지도자가 2월 1일인가에 보면 SNS에 올렸어요. 다시 한번 침공을 하면 전면전으로 간다. 이때 전면전은 걸프 전역으로 우리의 대응을 확대한다. 예, 지역전으로 확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한 거는 이란이라기보다 미국 쪽인데 4월 초 8일부터 잠정 휴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도 일정합니다. 이란은 계속 호르무즈를 자신의 승인 없이 들어가는, 특히 오만초 항로에 들어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7월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공습을 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도 한 번 이랬어요. 제일 심각하게 확전을 고려했다가 주저앉은 건 5월 초에 미국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요. 다 올려놓고 군사적으로 하는데 갔다 와서 다시 확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다가 확전을 안 하는 거로 돌아서서 6월 달에 이슬람아바드 MOU를 맺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패턴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계속 군사적인 확전을 위협하다가 물러서는데 명분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말린다. 예, 협상이 진전된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협상을 애원한다. 그러면 이란은 협상 진전된 거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7월 말 8월 초의 패턴이 5월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예, 그리고 아주 이란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6월에 MOU가 맺어진 다음에도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6월 중순에 상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고 7월에 또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트럼프가 MOU 무효다. 7월 8일인가 7월 초에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다시 전투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0일이니까 9월 6일인가 7일까지 새로운 시한이 확정돼 있어요. 지금. 의원님, 그 이란이 제트 엔진을 단 그 드론 이제 그렇게 무기가 진화했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좀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되고 복원이 되는 모습,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휴전 얘기가 4월부터 나오고 실제로 6월에 양해각서로 휴전이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휴전 기간에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이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이란은 강경파, 온건파가 이렇게 대립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휴전 기간만큼은 이게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즉 협상파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휴전 양해각서를 맺고 시간을 벌면 그 사이에 강경파는 그 번 시간 동안에 복구 작업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것은 파괴된 표적의 70%가 그게 이제 미사일 드론 기지가 네. 복구가 됐다. 70%. 70%가 이게 이제 5월, 6월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방위 기술 드론을 특히 이란이 교류하면서 드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진화하는 양상이 보여지는데 대부분 생산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습만으로는 이 지표면의 표적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수십 년 동안 지하에 건설된 군사 인프라는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란이 어쨌든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한 전쟁이고 네. 이걸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과소평가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원력, 이 회복력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네. 상당히 미국의 어떤 정보 당국이나 어떤 그 군사 안보기구에서 이런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네. 교수님 그러면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은 이렇게 왜 이란을 과소평가했다고 평가를 받는 걸까요? 미국이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중동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수하고 오판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6월 전쟁을 하고 다시 12월 1월에 치기로 이란을 다시 치기로는 합의가 된 상태라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쪽 보도를 치면. 그러니까 논의는 뭐냐면 미사일 능력을 일정하게 복원했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일 능력을 낮추는 2차 공습은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다시 공격을 할 거냐 갖고 논의를 하는 상황인데 두 개의 변수가 들어온 거죠. 하나는 마두로를 납치한 것 네. 성공했고 하나는 이란 안에서 시위가 격화됐어요. 그래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제발 때리지 마라라는 로비를 했고 역설적으로 네타냐후가 잠깐만 늦추자. 예, 잠깐만. 시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니까 잠깐만 늦추고 시위의 양상으로 봐서 레짐 체인지 할 수 있다. 공습을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두로 납치에 성공이 고무가 되면서 네. 4주 6주 간의 전쟁을 가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없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네,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아무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SNS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이 6개월로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 대국민 연설은 4월 1일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딱 한 번. 나머지는 그냥 자기 아는 기자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엑시오스에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스템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책 결정 구조 자체가. 네, 결정 구조 자체가 좀 망가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출혈이 큰 전쟁이긴 한 게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님 무기고가 바닥이 났다. 미국의 무기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예, 우선은 그 제일 먼저 바닥난 거는 요격 자산, 그러니까 방공 미사일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패트리어트. 요거 한 발에 한 360만 달러 정도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 40억. 네, 한 발에. 한 네. 발에. 그러니까 평생 벌어지고 그 한 발에 그 소득도 못 얻으시고. 네. 그다음에 사드. 요건 더 비쌉니다. 이건 한 800만 달러까지도 보는 건데 이 두 개 자산이 가장 먼저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방어하는 게 SM3하고 SM6입니다. 네. 이건 또 우리 이지스함에도 장착 예정인 무기 체계거든요. 요건 더 비쌉니다. 이건 고고도 요격 무기이기 때문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건데 해상 이지스 발사 체계에서 이제 두 개 무기. 그러면은 이 SM 계열하고 이건 이제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패트리어트 사드를 합치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경쟁을 할 때 일단 미사일 방어로 자국 기지를 방어하는 네. 건데 지금 그 자산이 고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모율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한 50% 정도 썼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만들어서 채울 수는 없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돈 줘서 공장 가동시키면 네.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냉전이 종식되고 대략 90년대 초부터 미국 방위 산업이 크게 재편이 됐는데 그 재편되는 방향이 재고 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공장이 물건을 생산할 때 창고에 많이 그 재고가 있으면은 이익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몸값이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네. 거죠. 재고를 남기지 않아서 그 적시 생산이라 그래서 매번 필요한 양만 생산해서 빨리빨리 납품하고 이런 게 이제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노스럽 그루만 같은 방위 산업체가 주가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EB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네. 최대한 구조 조정하고 효율화하고 재고를 없애서 이익률
이거를 높이면은 고정비를 빼고 이익률을 높여서 주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탄이나 미사일은 수명 주기가 짧습니다. 항온 항습된 어떤 보관 환경에서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보관해야 네. 되는데 정밀 무기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저 화약이 들어간 무기는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기적인 교체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수요가 확 늘어날 때 그걸 즉시 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있는 걸 다 써버리고 수명 주기도 짧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도 확 축소를 시켜놔서 네. 어느 날 이걸 돈을 그냥 준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새로 시설 투자해야 되죠. 원재료 공급해야죠. 거기다 원재료가 전부 해외 조달이에요. 그 뭐 히토류 같은 건 또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칩 같은 거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급망이 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만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붕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 네. 이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패트리어트, 사드, SM3, 6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타격 자산, 그러니까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 네. 또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는 하이마스라고 하는 고속 포병 시스템이라든가 일반 포탄이라든가 이것까지도 지금 재고가 고갈이 됐습니다. 또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도 절반을 썼습니다. 대략 한 1000발 넘게. 네. 전쟁 초기에만 800발을 쐈고 지금 한 1400발 가까이 쐈는데 이러면 50%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피터 싱어라는 전쟁학자가 최근에 투고한 글에서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미군은 4, 5년간 전쟁 못한다. 이란에서 그 재고 쓴 거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 4, 5년간은 다른 데 가서 전쟁할 여력이 안 되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미국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게 푸틴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를 못 주는 거예요. 이란에서 다 써버려가지고. 그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달라고 난리거든요. 네. 근데 줄 게 없죠. 그러면 푸틴한테는 기회죠. 이거 이제 젤렌스키가 키이우 방어 능력이 고갈됐다 이거지. 이때 쏴. 이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공습을 보면은 과거에는 드론과 미사일이 다량으로 날아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요격을 50% 이상 했거든요. 네. 전쟁 초기엔 80%까지 요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요격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요격했다는 거예요. 28발 쐈는데 네. 한 발만 요격하고 27발이 그대로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격화되는 것이 네. 이란에서 무기가 고갈됐다 그러니까 덩달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전쟁에 러시아의 힘이 좀 실리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또 젤렌스키가 이제 러시아 정유 시설을 또 네. 공격하고 이런 악순환. 네. 이 두 전쟁이 서로를 갖다가 폭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명분 중에 가장 큰 명분이 핵 합의, 그러니까 핵 협상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핵 카드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사실로 느껴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란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건 NPT 체제 안에서 핵 주권이 있다. 핵을 평화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어려운 건 자기가 깬 핵합의 2018년에 깨잖아요. 그거보다 조건이 더 엄격해야 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이란의 협상의 능력은 그때보다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그럼 그걸 네가 왜 깼니? 이렇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깬 거고 그럼 더 좋은 협상 조건으로 강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슬람아바드 합의에서 14개 합의인데 핵에 관해서 합의는 사실상 뒤로 밀어놓은 것이고 그중에 내용의 하나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 하나는 핵 개발 안 한다. 맨날 하던 얘기. 그다음에 희석한다. 근데 희석해서 빼낼지 어디까지 희석할지 이것도 모르고 세 번째는 이란의 니즈, 영어로 돼 있는 건 이란의 요구의 필요를 기본으로 해서 합의한다.
그냥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근데 부분은. 그 부분이 뭐 호르무즈 해협이다, 핵이다, 뭐다 그러지만 분명히 전쟁 초기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네. 이란의 혁명 정권 제거하고 새로운 중동 질서에 초석을 놓는 거. 분명히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란의 어떤 그 시위대, 그 다음에 쿠르드족 개입 이런 걸 통한 어떤 사실상의 내전을 유도해서 정권이 붕괴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권하고 어떤 중동 질서를 논의해 보려는 이런 어떤 그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갔기 때문에 줄이면 그러니까 2월 28일에 침공을 한 이유는 정권 붕괴를 노리고 네. 한 건데 그러면 3월 중순부터 이게 그 브렌트 원유 1배럴당 뭐 얼마 네. 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전쟁 전기간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00달러를 돌파하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 개방해라. 그때부터 목표는 줄이면 핵은 딴 문제고 네. 예, 줄이면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온 건데 개방을 지금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근데 줄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해협에서 미국이 개방을 못하고 말하자면 이란의 통제권을 내준다? 이건 사실 미국 패권의 종말에 해당되는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지금의 중동 전쟁의 지휘부가 이제 중부군 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제독인데 이 사람의 지론은 뭐냐면 지금 전쟁을 포기하고 빠져나온다 미국이. 그러면 이란의 등 뒤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중국 러시아가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앞마당이 된다. 이 중동은. 네.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상실되는 주도권이 상실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고 또 어떤 그 국제 정치학자들이나 뭐 여러 원로들도 이 호르무즈 하나를 미국이 제대로 개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건 중동 패권이 아니라 세계 패권의 종말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으니까 엄청난 중압감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막힐 줄도 몰랐어요. 미국 입장에서. 예. 네. 그러니까 재난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뚫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무력 아니면 외교력이에요. 네. 근데 무력은 이번에 중부군 사령부가 가지고 2개 항공모함을 장기간 거기에 전개하고 구축함 한 27척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해군은 저 NLL 잘 지키잖아요. 저거 한국 해군더러 시키면은 호르무즈 다 뚫어냅니다. 일주일 안에. 저 호르무즈 해협 길이가 160km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국 언급할 것 같아서 했죠.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은 저기 한국 해군이 뛰어난 게 연안 전투. 그 서해 NLL 보십시오.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있는데 무지하니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것도 또 주약 안에 얼마나 작전이 어렵습니까? 네. 우리는 섬 조금 거 다섯 개인데 북한은 육지니까 우리가 절대 불리한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도 30년간 지켜내요. 네. 그거는 작은 함정으로 한 거예요. 참수리 고속정, 작고 빠르고 이런 연안 전투 능력 갖고 한 거거든요. 항공모함 이런 거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저긴 항공만 가 있지. 연안 전투함이 함정도 없고 기뢰 제거하는 소해함도 없고 지상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양 해군으로 이 포문제는데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함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블루워터 전략이라 그럽니다. 대양 해군 전략. 그 반면에 브라운워터 흙탕물에서는 못한다. 얕은 바다에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데 함선을 자꾸 파견해 달라는 것도 그런 걸 좀 맡아달라는 네.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태에서 무력으로 이제 이 해협을 미국이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안 돼요. 그럴 전력도 없고. 단지 먼 바다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오만만 바깥에서. 그리고 외교라는 거는 뭐 우리 지금 이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은 이 외교적인 경로를 다 봉쇄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협상의 판을 다 그냥 깨버렸으니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저는 미국이 그 처한 가장 그 잔혹한 딜레마라고 보는데 물러설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는. 예. 말하자면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네. 이건 전쟁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그 미로에 갇힌 그 실험용 쥐 같은 거죠. 빠져나올지 안 나올지, 네. 요행이도 빠져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미로가 너무 복잡해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네. 예, 그러면서 이 고통이 줄어들 때를 기다리는 건데 이 상태에서 뭔가 조금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네. 근데 군사적인 해법은 없다는 게 네. 제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제가 읽은 게 60만 명이 네, 동원돼야 들어가서. 되는데 1차 걸프 전쟁 때 짧게 쿠웨이트를 점령한 사담 후세인을 밀어내는데 50만 명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이 또 이란이 또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쿠웨이트에서 밀어내는 네. 거하고 지금 네. 9천만 명이고 군사적인 해법은 네,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군사적인 그러면. 해법은 일단 네. 없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이것도 약간 의견이 다른 건데 국제사회가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예. 종전의 합의가 이슬람아바드 양해각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이 해협을 빠져나오는 원유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 80%뭐 가깝게 90% 가깝게 거기에 의존. 일본, 한국은 한 50% 정도. 파키스탄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거의 일정한 지정학적인 이해도 있지만 당장 식당 안 돌아가고 예. 그리고 그러면 뭐 일본, 유럽 국가들, 중국까지 함석 군함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중국한테까지.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변화했죠. 뭐 프랑스, 영국이 그다음에 이 국제사회에 뭐를 한다 했지만 다 부차적인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전쟁을 하고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2차 이란 전쟁이라고 네. 저는 네. 하고 이란 세 국가의 전략적인 셈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우디가 바꿨고 카타르가 바꿨고 오만이 바꿨고 파키스탄이 바뀌었어요. 이 국가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은 줄어서 두 국가. 그다음에 1.5 정도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다음엔 지역 국가. 그다음에 국제사회.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 유럽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보는 지역 국가들이 오만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협상을 하잖아요. 물론 오만은 제일 적게 맞았어요. 가장 많이 맞은 데가 아부다비,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많이 공격을 당했고 두 번째가 쿠웨이트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비교를 해보면 1차 걸프 전쟁, 쿠웨이트에서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죠. 쿠웨이트를 못 지킵니다, 미국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해법은 뭐가 있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우키로 간다.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네. 그 이란의 전략을 바꾸도록 하겠다. 네. 근데 대전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후과가 없는 것.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도 그 입장을 지지하는 거로 나왔는데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가장 매파적이에요. 네. 그래서 합의가 있었을 때 합의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아바드 양해각서. 이란은 혁명 정권이고 혁명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 합의도 안 지킨다. 백지 수표를 줬다. 이런 식으로 반대했거든요. 이번에 어제 오늘 사설이 뭐냐면 지금 가능한 길은 경제적인 압박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통하는 길은 $80. 그다음에 유가 $4.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 네.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 $4. 그러니까 이게 3.1몇에서 $4가 된 거거든요. 이게 $5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근데 $4에서 묶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다음에 그 브렌트 기준치가 브렌트 원유인데 네. 배럴당 $80면 해볼 만하다.
당장 선물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럼 유일한 수는 통제권을 인정하는 외교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란의 통제권을 합의하는 호르무즈의 통항에 네. 관해서 이란의 통제권을 합의하는 외교적인 합의를 하는 수밖에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안 한다? 네. 그거를 안 하면 결국은 경제적인 압박, 제재를 해서 몇 달 가거나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다 지상의 파이프라인으로 빼죠. 근데 몇 센트라고 얘기한 게 최소 2년이야.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이에요. 2년을 갈 거냐, 누가 더 먼저 넘어가느냐 문제인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패권 얘기는 이란 혁명이 나고 카터 대통령이 그러니까 79년에 이란 혁명이 나잖아요. 그리고 79년 말에 이제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가 시작되잖아요. 80년 초에 연두교소에서 카터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페르시아만 지역 전체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를 하겠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었죠. 국제 예, 그게 카터 독트린이에요. 카터 독트린이 깨진 거죠. 네. 카터 독트린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만 전 지역에서 네. 지역 패권이나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함부로 부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카터 독트린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걸프 지역에서 영국군이 주둔하다가 영국군이 빠지면서 미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개입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국제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외교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도 이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